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세 토막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주간 우리 곁을 떠나신 백기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때 우리들의 정신을 지켜주신 큰 어른이셨습니다. 황석영 씨의 증언을 들어보면 박정희가 최고회의 의장일 때 막 이제 5.16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의 서슬이 시퍼럴 때입니다.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농민운동의 대장이었던 백기환 선생님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박정희가 아버지뻘 됐죠. 근데 박정희에게 인사말 첫 마디가 박형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른 다음에 이 땅에서의 혁명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지 내가 권력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질러버렸습니다. 아마 박정희가 언젠간 저거 한번 손봐야지 그러고 앙다짐을 했겠죠. 백기환 선생님은 깡다구도 보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깡패들도 고개도 들지 못할 만큼 주먹도 묵직했습니다. 당시에 말라깽이들이 득실거리던 시절에 다 배고프던 그런 시절이죠. 그분은 체중이 80kg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아주 굉장히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 백기환이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불려갔습니다. 이 원기왕성한 군발이들. 이건 군발이죠. 군인이 아니고. 예. 정상적인 군인들이 아닙니다. 백기환 선생의 육신부터 영혼까지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백완저 사람을 어떤 식으로 고문했으면 체중 82kg의 거한이 몇 달 사이에 40kg대의 미라로 쫄아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백 선생을 당시 고문이 난무하던 야만의 시절도 결코 꺾지 못했습니다. 손톱 뽑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기독교로 치면은 순교에 해당하는 것이죠. 물질 만능 시대에 인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그분은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셨을 테고 또 평소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과 인터뷰한 뉴스타파 영상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옮겨 보겠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기자가 백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께는 공부도 못 하셨는데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벌컥 화를 내셨습니다. 공부를 못했다니 자네가 말하는 공부가 영어, 수학, 국어 잘해서 인류대학 가고 좋은 학벌 갖는 것을 말하는가? 이거 보니 기자가 순 부르주아로구만. 나는 이 세상 아픔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아파했는데 그것이 참 공부지.
그 말씀에 제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그것이 민중이 공부하는 방식이지. 산 공부, 살아있는 역사의 공부지. 물론 백 선생님은 책도 많이 보셨습니다. 그의 학력은, 공식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그러나 명실공히 이 민족의 지도자셨고 또 민족 사상가이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말을 사랑하셔서 많은 우리말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목고지, 동아리, 노나매기 이런 그 이야기들 다 백 선생님이 만드신 그런 말들입니다. 언어학자기도 하셨죠. 참 공부, 그 대목이 특히 많은 생각을 해주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라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한 대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바로 백 선생님의 맷비나리의 한 대목을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6.15 기념 남북 공동 축전 두 번째 열린 그 축전에 참가했었다 그런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당시 남쪽에서 200명, 북에서 200명, 해외 동포 200명 이렇게 제한된 숫자 초청을 받아서 금강산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쪽 대표단으로 가게 되었는데 남쪽 대표단은 통일연대, 민화협, 종단 이렇게 셋으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종단으로 간 게 아니고 통일연대 소속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전해가 이제 첫 번째 기념일이었죠. 6.15. 근데 그것은 이제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남북 민간 대표들이 그 통일 축전에 참여했는데 보수 언론들이 소위 만경대 방명록 사건들을 막 크게 대서특필해서 왜곡 보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민족이 서로 6.15 선언을 하고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런 자리에 당연히 축복해주고 그런 자리를 응원해줘야 될 텐데 그 방명록에 한 글자 쓴 거를 꼬투리 잡아서 당연히 북쪽에 손님으로 갔으면 북쪽에 좋은 말 해줘야죠. 그걸 그냥 대서특필해갖고 이 역사의 큰 가락을 보지 못하고 문구 하나를 꼬투리 삼아서 온 언론을 도배해버렸습니다. 그 치졸한 일로 인해서 민간의 남북교류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새해 맞이 행사를 금강산하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통일연대, 민화협, 종단 이렇게 세 대표들이 이렇게 함께 금강산에서 새해 맞이 행사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남쪽에서 지난번 있었던 그 일이 걱정이 돼서 통일연대 소속 40명은 불허를 내렸어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민화협하고 종단만 금강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북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할 수가 있느냐, 그 항의하는 뜻으로 대회를 무산시켜
첫 행사였습니다. 그게 6.15 선언 제2주년 민족통일대축전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월드컵 기간이었어요. 2002년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별로 보도가 안 됐습니다. 맨날 축구 보도하느라고 그거는 전혀 보도가 안 됐죠. 굉장히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덕분에 보수 언론들이 장난질 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그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간 중에, 축전 기간 중에 포르투갈하고 우리가 축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강산에서도 대형 화면을 통해서 응원을 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북쪽 사람들은 다 빠지고 남쪽하고 해외 동포들만 남아서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신에 조국 통일 이렇게 하고 또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를 흔들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북쪽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북쪽 사람들도 모두 이 축구 결과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통일연대 소속으로 갔기 때문에 만찬 자리는 북쪽의 범민련 중앙위원들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만찬 자리에 일일이 탁탁 이렇게 그 네임 태기 놓고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함께 했는데 일반 사회 대표들하고 이제 같이 만찬을 한 거죠. 근데 중국에서 오신 교포들이 들어 있었고 북쪽에서는 평양의과대학 학장인 이원길 씨가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각자 자기 소개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사람들이 시털털 하더라고요. 전부 시큰둥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평양의과대학 관련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한열 열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쪽에서 학생들이 도중에 이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열사가 되면은 북쪽에서 그 학생들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북쪽의 대학에 입학을 시킨대요. 그러면 거기서 그 학생이 졸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양의대 출신은 이한열 열사와 김세진 열사가 자기들 그 학생으로 등록했고 그리고 거기서 졸업 절차를 밟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한열 열사의 선배고 또 당시에 이한열 열사 장례위원이었다, 이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싹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이제 제 소개를 들었던 사람이 장례위원이셨습니까? 그러면서 차렷하고 아주 그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200만 명이 모인 이한열 열사의 장례위원이셨냐?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이 나중에 안 얘기이지만 우리는 그 장례위원이 그냥 다 원하는 사람 다 받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죠. 그때 이한열 열사 때도 아마 1000여 명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백기환 선생 때도
희망하는 시민들 다 등록해라 그래서 온라인으로 장례위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그렇지 않대요. 장례위원은 굉장히 엄선해서 아주 최고의 그 고인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 사람들을 엄선해서 그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인되고 존경받는 사람들만 몇 사람 장례위원 하는 거죠. 아무튼 뭐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제가 장례위원이라고 그런 덕에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환영을 하고 그래서 그 장례위원이란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다 그 별로였는데 이한열 장례위원이었다 하는 것 하나로 아주 갑자기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한열 열사와 김세진 열사가 평양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이한열은 지난해에 8.15 모임 때, 8.15 행사 때 모친인 배은심 여사가 와서 직접 확인하고 그 졸업장도 이렇게 받고 그거를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세진 열사의 가족은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김세진 열사는 서울대 미생물학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의과대학으로 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학적부에 올려서 졸업장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열사의 이 영정을 가지고 입학식을 함께 한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배정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영정을 놓고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그 짝꿍을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수업했던 거를 전부 노트에 적어서 그 김세진의 이름으로 거기다가 쌓아 놓습니다. 그럼 그걸 따로 그 노트 정리한 거를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이렇게 쭉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졸업 그 영정이 이제 졸업장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총장이 자기가 그 학장이 졸업장을 주고 부학장이 그 김세진을 대신해서 졸업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주 극진하게 예우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영정의 짝꿍이 되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졸업식이 되면은 전부가 눈물 바다가 돼서 가장 그 졸업식의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그 열사들의 졸업, 남쪽 열사들이 졸업하는 그것을 남쪽에서는 못 이루고 졸업 못하고 갔잖아요. 근데 북에서 그것을 완성해서 졸업해 주는 거죠. 그렇게 정신을 기리는 것이 북의 전통이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바로 김세진 열사의 아버님 김재훈 씨예요. 제가 만나서 그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죠. 북쪽 사람들은 유물론자이지만 인간의 정신, 특히 역사의식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경할 줄, 정말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사회다 하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대표들과도 길게 제가 사귐을 가졌는데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1인 시위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올해 87세, 만으로 87세이신 장기수 박희성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8일, 바로 엊그제죠. 낮 12시부터 1시까지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박희선 선생은 북에 두고 온 아들의 회갑을 축하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아들 얘기가 나오면 우리 애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겐 여전히 천진난만한 재롱둥이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동철인데 이 동철이 태어난 지 1년 4개월 됐을 때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기약 없는 이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대전과 전주, 광주 교도소로 이어지는 27년의 수형 생활을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강제 전향의 고문과 지독한 배고픔에 얼룩진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남쪽에는 아무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교도소에서 따낸 건축 도장 기능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공사판을 돌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20년간 계속된 경찰의 보호 관찰로 계속 월세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조금 그 티가 나면 그 주인들이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 12년간은 여관과 여인숙을 전전하다가 2007년에 비전향 장기수 쉼터인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서 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꼭 도와야 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출소 후에 3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형극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향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외아들 동철을 만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 6.15 선언에 따라서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비롯한 강제 전향 피해자 33명은 그때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강제 전향을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도 그 33명에 대해서는 2차 송원 대상으로 인정을 했고 2005년에 정동영 장관 시절에 성사가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송환은 극우 보수 단체들의 반대 그리고 또 비틀거리는 남북 관계로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고령의 장기수들은 하나 둘씩 타계했고 지금은 11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꼭 오고야 말 거다. 내가 내 아들 꼭 보고야 말 거다 하는 그 일념으로 이분은 목숨을 정말 끊지 못하고 그리고 지속해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판문점과 평양에서 사실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대원칙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은
분단 고착화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미국의 수구 냉전 세력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안 풀린다, 이런 생각으로 미 대사관 앞에서 아들이 회갑되는 날 1인 시위를 하신 것입니다. 연중에 가장 힘든 날들은 당신과 자신과 가족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가장 축하하고 즐거워할 날이지만 그에겐 고문의 날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또한 괴로운 날입니다. 차라리 모르고 지내면 가족 생각이 덜 할 텐데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어린 아들이 환갑을 맞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날 밤에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밤새 아빠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 꿈을 꿔도 딱 1년 4개월에 멈춰 있어요. 걸음마 걷던 아들을 그 다음엔 본 적이 없으니 딱 끊겨버린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환갑이래요. 한없는 그리움을 삭히기 위해서라도 자신과 가족, 민족의 비극을 초래한 미국의 책임을 묻고 피켓을 드는 것이 아들 환갑일에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1인 시위를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1인 시위는 바로 엊그제 진행되었습니다. 인간은 분명 물질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주어진 조건에 좌우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세상의 위협으로도 결코 꺾어지지 않는 정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꺾이기보다는 세상을 꺾는 이들입니다. 인간이 나약한 듯이 보이지만 신념으로 세상을 지키고 의의를 세우고 인간다움을 지켜나가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들로 인해 역사는 세워지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체적인 시간,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바로 우리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가 당한 십자가형은 당시 공포를 가장 극대화한 형이었습니다. 고통 없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었고, 짧은 시간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고통을 겪게 하는 형벌이었고, 몰래 죽이는 형벌이 아니라 대놓고 죽이는 사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마저도 오랫동안 전시하는 야만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것은 죽임을 당하는 고통마저도 무기로 삼아서 어느 누구도 로마에 적대하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과시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는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제치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두려웠으나 죽음의 세력, 지배자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이 주는 그 공포에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세상의 지배자들이 주는 공포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최고의 두려움인 십자가로도 꺾이지 않는 정신이 바로 십자가의 출발점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질 것이며 무엇을 극복하고자 할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